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유튜브를 제가 작년 5월에 시작은 하긴 했는데 만들어도 한 6분, 15분짜리 만들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1시간 반짜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문제는 편집에서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하나로 하거든요.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편집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것만 같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겠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과 과상의 세계의 차이이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현실과 가상의 차이만큼 천지개벽을 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변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 시대에도 변화를 알고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미술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의 삶도 들여보고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0년 전의 미술가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100년 전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연결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식민자본주의가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말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통의 세계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경성의 젊은이들 중에 아주 일부분이 압구정동의 오렌지족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문화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 리더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김환기 화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문화적이었어요. 사고 방식이 굉장히 세계적이라는 거죠. 이중섭은 한국의 정직한 화공이 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고요. 박수근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환기는 우주를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주만큼 유니버설한 게 있을까요? 우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그리기 시작했지만, 우주를 그리기 이전에도 영원한 것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렸지만 사실은 영원을 추구한 거였던 거죠. 저는 그 시대 화가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거를 참 즐기는데요. 김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섭과 박수근과 김환기의 꽃그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과 박수근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중섭은 꽃을 그려도 어떻게 그렸죠?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꽃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박수근은 벽화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마치. 아니면 벽에 새겨진 꽃그림 같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림을 그렸죠. 김환기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환기의 매화꽃인데요. 매화꽃 주변에 항아리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김환기가 좋아하는 거 3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매화는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죠. 막 추위가 가신 밤에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달은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죠. 우리가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달과 마찬가지로 중앙박물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조선 달 항아리도 자세히 보시면 달처럼 많은 것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서정적인 느낌이 탁 하고 들어오죠. 김환기의 그림은 서정적인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상화는 북유럽에서 탄생했잖아요. 북유럽에서 탄생했을 때 추상화는 차가운 추상이었습니다. 김환기의 친구 김병기가, 제가 지금 김병기가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지금 104세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이 김병기라는 분은 우리나라 한국 현대미술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중석과 6년을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고, 김한기와는 일본에 가서 아방가르드 회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김병기의 증언에 의하면 북유럽의 몬드리안이나 바우하우스의 움직임 같은 것도 다 공부했었다고 했거든요. 몬드리안의 그 나무연작 작품을 보면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김환기의 추상도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데,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을 이용하면 이해하실 수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몬드리안은 자연에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직선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초록색을 싫어했어요. 그림에 표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초록색 보신 적이 아마 없을걸요. 북유럽의 추상은 차가운 추상이었습니다. 서정성,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배격하는 추상이었죠. 왜냐하면 추상화 자체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감정이 생긴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은 서정하고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추상을 몬드리안이 이제 디벨롭 시켜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몬드리안도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초반에 가는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너무 경쾌하고 발랄한 거예요. 그런 도시의 분위기를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으로 남겼는데요.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사실 하늘에서 본 도시의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완벽한 추상입니다. 그 1940년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보다 살짝 늦게 생면추상 화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크 로스코가 있잖아요. 추상표현주의 화가. 이 몬드리안은 또 바우하우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바우하우스는 그로피우스가 창설했는데요. 그로피우스가 몬드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우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바우하우스가 지향하는 모토가 Form follows fun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이고 기능적이면서 미니멀리즘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들을 바우하우스에서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바우하우스의 특혜를 본 것은 독일보다도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독일에 있었지만 나치 때문에 바우하우스가 문을 닫기도 했고요. 문을 닫은 다음에 바우하우스의 창설자 그로피우스는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김환기의 서정적인 추상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화가가 또 한 명 있는데요.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러시아 태생인데,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태생인데 미국으로 갔고, 그로피우스는 독일 태생인데 미국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술의 중심지였던 거죠. 세계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미국이 언제 세계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냐 하면 1930년대 후반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가 활동하고 몬드리안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가 있을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 화가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백남준 같은 분들, 그리고 태욱경, 이분도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김환기는 나중에 완벽한 추상으로 갈 때에 미국의 생면추상 화가나 추상표현주의 화가의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뭔가 김환기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마크 로스코가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사뭇 다르기는 해요. 김환기의 작품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고향의 바다 느낌, 이런 것들이 나는데요. 마크 로스코는 또 다른 어떤 숭고하지만 슬픈 그러한 느낌이 더 납니다. 마크 로스코는 자기의 철학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인 이념이 아니라 철학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단순하고 강렬한 생면을 아주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그려놓았는데요. 자기만의 특유의 붓질로 그려놓았는데요. 그것이 물론 김환기의 점화와는 다른 분위기를 주지만 울림을 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중석과 박순과 김환기의 꽃, 그리고
김환기는 서정적인 추상화가인데 서정적인 추상화로의 이행을 도와준 어떤 몬드리안하고 그로피우스하고 그리고 마크로스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바우하우스나 몬드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 시절 20대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 건물 사진을 봤는데요. 뭔가 르꼬르비즈의 작품이나 바우하우스 건물하고 참 유사하더라고요. 김환기는 1913년생이었잖아요. 1919년부터는 문화통치기간이었는데 김환기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섬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안좌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거든요.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안좌도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옵니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는데 중동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학교를 다닐 때에 이미 경성에서는 조선 박람회 같은 것들이 막 열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집 문물들을 김환기가 박람회를 통해서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공부를 하다가 일본으로 중학교 때 조기 유학으로 유학을 가요. 김환기가 유니버설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기 유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919년부터 1938년도까지가 우리나라 문화통치 기간이었잖아요. 그 문화통치 기간에는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정말 오렌지족처럼 그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패션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어떤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를 했는데요. 그 주도를 한 사람들이 잘 갔던 것이 바로 다방이에요. 다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많았는지 여러분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1938년도경에 이헌구라는 문화평론가가 그린 다방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다방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헌구라는 사람은 또 이게 다 우리나라 예술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다리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세 다리인가요? 다섯 다리인가요? 아무튼 몇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술계는 더합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헌구라는 분과 김환기가 절친으로 지냈던 김광섭 그분하고는 중등학교 이렇게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헌구와 김광섭은 동기 동창이고요. 김환기는 5, 6년 정도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김환기도 다방을 안 갔을 리가 없겠죠. 김환기는 화랑까지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잘 갔던 다방 같은 데는 다 갔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연애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 때 자유연애를 한다는 거는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젊은이들은 부모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의 뜻에서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만의 뜻으로 결혼을 한 사람,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았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계산적인 것 같긴 한데, 그 시대 때는 물론 그런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연애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그 자본주의가 지금의 우리의 자본주의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도 안석주 만문만화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미지들을 가져왔는데요. 1929년에 경성에 조선박람회가 있었고, 그 조선박람회가 있을 때 29 빼기 13을 하면 몇이에요? 29 빼기 13을 하면 16이니까 한 16살쯤에 조선박람회가 있었고요. 16살이면은 지금 티네이저고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가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박람회도 분명히 김환기도 갔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갔다가 고향을 서울에 왔을 때를 봤다든지 했을 때, 그 사실 조선박람회가 제가 1929년도 거만 보여드렸지만 1915년도부터는 공진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코엑스처럼 경복궁에서 새로운 물건 전시하고 먹는 거 팔고 놀이기구 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슬프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창경원도 놀이기구 많았잖아요. 김환기가 그런 데를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환기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조선박람회에 안석주의 그림과 경복궁 부감 도면을 가져왔어요.
경성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박람회를 가고, 그리고 기차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도 오고,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선박람회에 와서 돈을 그러니까 많이 쓰고 갔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또 그 조선이 아닌 중국 땅이나 상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의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32년도에 이제 투척했잖아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봉창은 실패는 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폭탄을 투척했다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고무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지현이 주연한 영화 암살은 그 시대 배경이 1933년도예요. 그래서 고무된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암살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지현이 나온 사진도 좀 가져와 봤는데, 1933년도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땅에서 독립을 하고 있을 때 조선에 있던 지식인들은 다방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다방에서 처음에는 커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계속 물만 마시면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제 식민지 때에는 우리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사무직이라던가 좋은 직장은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요. 그리고 공교육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교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교육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운 실직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걸 보면은요, 실직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상과 박태원의 사진입니다. 근데 가운데에는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죠. 봉준호 감독의 사진이에요. 제가 봉준호 감독 처음 나올 때부터 팬이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죠.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카페, 다방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요. 천재 건축가이자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은 제비라는 다방을 실제로 운영하기도 했죠. 물론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상의 절친인 박태원, 소설가 박태원이 있는데요. 소설가 박태원이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구보시의 일일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책이에요. 제가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을 쓸 때 저도 일제강점기 책들을 제법 자료 수집하는 차원에서 읽었는데요. 박태원의 구보시의 일일을 읽고 이러한 컨셉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태원이 경성을 좀 아는 사람의 시각으로서 경성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아침은 아니고 사실은 늦은 오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밤에 들어오는 그 글을 쓴 건데, 저도 미술관을 이렇게 걸어가는 식으로 한국 미술관을 소개하는, 그래서 감정의 거리를 약간 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인생관도 집어넣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박태원의 구보시의 일일을 보고 생각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랬는데 박태원이 바로 이상 뒤에 있는 안경 쓴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앞에 김소은 시인이라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이 박태원인데 이분은 이제 북쪽으로 갔죠. 북쪽에서도 굉장한 소설을 쓰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외손자가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세월이 100년이 지났는데 작가들이 다방,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것은 똑같다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카페에서 책을 썼어요. 봉준호 감독 얘기를 듣고 도서관에만 다니다가 카페를 한 곳 정해놓고 거기서 규칙적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그 카페는 제가 규칙적으로 마치 제 사무실처럼 가서 작업을 해요. 요즘에도 자주 가는데, 여러분도 가시는 곳을 정해놓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시거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보시의 일일의 표지입니다. 그 옆에 제가 가져온 지도는 구보시의 발걸음에 따른 생각 엿보기라는 지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 맞고요. 1930년 어느 날 구보시의 경로라는 타이틀로 구보시가 다닌 길을 빨간색으로 다 해놓았는데 그곳에 제비다방도 있어요. 그리고 화신백화점도 있습니다.
제비다방하고 화신백화점만 제가 화살표를 해놨어요. 평론가 이형구가 그린 1938년의 다방 지도입니다. 모나리자, 노라노라, 엘리자, 올림피아, 돌체 이름들이 굉장히 불어와 영어스럽죠? 시대를 풍자한 만문 만화가는 이렇게 또 썼습니다.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해도 소위 대경성 넓은 바닥에 늘어가는 것이라고는 음식점, 요리점, 카페뿐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 코로나19로 죽겠네 해도 거리에 걸어가면 카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다방은 문인들의 지필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안석주가 소위 홈브라당의 음모가 1930년 여름에는 더욱 노골해서 진곡의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의 파르스름한 사나이하고 지금 여기에 카페에서 요즘에 음악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서 젊은 남녀가 같이 이제 고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혓바닥이 빳빳해가지고 아이스 커피 한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혀가 꼬부라져서 아이스 커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일본식 발음을 아이스 커피 하면서 차를 마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있는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또 어느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보리줄기 빨대로 먹고 있어요. 지금 플라스틱 빨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리줄기 빨대로 먹으면 어떨까요? 이 시대 때는 보리줄기 빨대로 먹었어요. 자유연애가 아주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자유연애는 구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조선시대 때 가장 젊은이들을 족쇄처럼 올감했던 것이 결혼제도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결혼식 날 한 번 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박수근만 해도 2번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중섭이라던가 김한기 이런 분들은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거죠. 관혼상제의 방식을 알면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박태원의 결혼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안석주가 그린 만무만한데요. 희한한 결혼식을 풍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결혼했다는 건 아니고요. 물속에서 결혼할 것 같기도 하다. 지금의 결혼식이 이렇게 특이하게 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의 양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혼인신고만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면 또 언제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식을 그대로 강행하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 하겠다고 아예 이야기하는 젊은이의 얘기도 제가 들었으니까요. 며칠 전에. 근데 100년 전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혁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는 없었지만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919년에 굉장히 성했다고 하죠. 그리고 10년, 그 이후에 사실 물론 스페인 독감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3.1운동이 있었고 문화통치가 생기면서 나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대통령 한 명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분위기, 나라 분위기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 시대 때는 대통령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도 바뀌었고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조선총독부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꿨으니까 우리들의 문화도 본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백화난만의 시기였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가지 문물들이 일본으로 곧바로 들어왔고 그 문물간의 외색이 덧입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현실과 가상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면 현실에서 가상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면 예전에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바뀌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익회대의 사진입니다. 익회대와 유갑봉 여사의 사진이고요. 양식과 한식
음식 같기도 한데 서양식과 한국식의 짬뽕이죠. 김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기는 한복을 입었고 그리고 김양한은 양장을 입었습니다. 이때가 1944년이라 태평양 전쟁 말기인데도 김한기는 결혼식을 했네요. 그리고 이중섭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중섭은 1945년도에 결혼을 했죠. 네,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도 결혼을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것은 물론 뭐 김한기의 부인 변동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어떤 부류에서는 또 나이든 유부남하고 젊은 여성들이 사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액세서리하고 옷 주거나 아니면은 피아노 그리고 집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다 안석주의 만문만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화주택 제가 가져왔죠. 이 문화주택 안에 문화주택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 문화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것이죠. 안석주 말에 의하면. 지금 보시면은 문화주택들이 다 끌려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이미지 중에서. 근데 그 문화주택들이 끌려가지고 다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면 요즘에 집주인은 은행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산다는 건데 그 시대 때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고 집을 샀지만 곧바로 은행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를 안석주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 은행으로 간 돈이 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주식이 외국 사람이 많이 사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빨려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그리고 피아노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피아노가 신여성이 피아노 칠 줄 아는 게 신여성의 상징이었죠.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의 유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 진짜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인내심을 배우기 위한 거라네요. 규칙을 배우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게 인내심과 규칙을 배우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저희 애들을 피아노를 끝까지 가르쳤을 텐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가르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가르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피아노를 다 가르치니까 가르쳐야 되나 보다 하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 시대 때는 피아노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집이 부서지는 그림을 안석주가 그렸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피아노 치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구하고 싶어서 서핑을 오래 했는데요. 못 찾고 최승희 부부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1930년대 사진은 아니고요. 최승희가 아기가 있으니까 1940년대 후반 정도 되는 사진입니다. 박수근 때 말씀드렸죠. 그때 금강 개발이 어마무시하게 유행이었다고. 근데 그 금강 개발도 사실은 그 개발권이 외국에 가 있거나 일본이 주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안석주의 그 장인어른도 함흥에서 어마무시한 부자였는데 그 안석주 부인의 동생이 금강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히 폭망하는 바람에 안석주가 나중에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본주의는 또 백화점으로 상징되죠. 지금도 여자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안석주가 그렸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은 화신백화점이에요. 화신백화점 속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구경하러 화신백화점에 가기도 했다는데요. 말씀드린 박태환의 구보씨의 1일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등장하죠. 구보씨의 1일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진들은 부모님 만나러 역에 가야 될 그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백화점에 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안석주의 만화를 보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백화점에 이렇게 많이 갔을까 하는 것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작년인가? 제가 홍대 앞에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광고를 보고서 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신백화점 광고에 너무 비슷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오늘 미원으로 소 한 마리 살렸다.
이 정도의 맛을 내려면은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미원으로 가뿐히 맛을 낼 수 있다는 광고죠.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누가 이거 사실 아니라고 뭐 고소할 일도 없고요. 웃고 넘어가게 생긴 광고잖아요. 그럼 아주 비슷한 광고가 화신백화점 광고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새로움이죠. 1원어치 사시면 황소 한 마리. 이거 무슨 광고일까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안 읽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백화점 광고를 그렇게 한 거고요. 이중섭이 그렇게 두 아들한테 사주고 싶어 하던 자전거도 화신백화점 광고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자들이 피아노와 그리고 문화주택에서 사는 것을 소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자들의 다리는 한국 땅에서 이 최초로 다리살을 드러낸 게 일제강점기인데요. 그때는 미니스커트를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안석주는 휘화해서 그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짧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이렇다라는 걸 다리에 글씨를 써서 마치 문신하듯이 요즘에 발목에 문신 많이 하는데 이거 다리에다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써진 글들을 읽어보면 신경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어야 해요. 나는 처녀입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좋아요. 나는 집세를 못 내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거 탄상자만. 나는 외국 유학생하고 결혼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독신입니다. 나는 문해주택만 지어주는 사람이면 70도 괜찮아요. 피아노 한 채만 사주면. 여자들이 피아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겠네요. 그 조선시대 말, 구한말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거리에 나오려면 쓰개치마를 쓰고 나왔고, 그리고 낮에는 기생들만 거리에 다닐 수 있고, 양반댁 부녀자들은 밤에 쓰개치마 두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불과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리에는 여자들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다리살까지 그렇게 드러낸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여성 잡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정말 잡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고요. 잡지의 내용도 지금 요새 블로그처럼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연예인 사진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지만 그때는 뭐 이쁜 여학생들 사진들이 그렇게 잡지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창경원에서 여자들이 쇼하는 광경을 안석주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밑에 벚꽃잎이 떨어진 것처럼 사람 눈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인데 경술국치 맞기 전에 일본이 원으로 바꿨죠. 그리고서 동물원과 그 다음에 식물원을 만들었는데 그 동물원과 식물원은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요. 그게 1980년 바로 덕성여대 그쪽에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입학은 운영궁 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운영궁 쪽에서 했기 때문에 창경원도 가깝잖아요. 창경궁도 가깝고 비원도 가깝고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사쿠라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창경원에 가서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벚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없을까 찾아보니까 1983년 4년부터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벚꽃나무들은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쪽에 우리나라 나무들을 심어놓고 창경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역사가 한번 바뀌면 그것을 다시 바꾸는 데는 정말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바자회가 굉장히 성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에이프런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고 여자들은 그 에이프런을 자랑하듯이 펼치고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여자가 발끝으로 춤을 추며 주방으로 사라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앞치마라고 하면 안 되고 에이프런이라고 해야 됐었겠죠. 최승희의 모습이고요. 최승희가 지금 우리나라 BTS가 월드스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스타는 최승희라고 생각해요. 최승희는 프랑스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지만 네덜란드, 이태리, 순회 공연을 했고요.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공연을 했는데 피카소도 최승희의 춤을 추고 신문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만큼 최승희는 이제 패셔니스타이자 지금 말하자면 최상의 아이돌 스타와도 같은 영화를 누렸어요. 나중에는 북한으로 가서
남편이 숙청당하면서 최승희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 당시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단한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손기정과 함께. 근데 그런 최승희가 모피 옷을 입고 네덜란드 프린세스 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공연하기 전에 자기 공연장 앞서서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근데 최승희가 입고 이제 요즘에도 영화배우가 입고 나면 완판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털 입은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석주가 풍자를 한 거죠. 집은 초가집이거든요. 집은 초가집인데 모피털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최승희와 남편 안막의 모습이고요. 연애하는 모습을 가져오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별건곤이라는 잡지의 표지인데요. 그 모던보이 영화가 별건곤 잡지 표지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죠? 경성 스캔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물론 모던보이도 제가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 경성 스캔들에서 춤추는 모습이 저 시대에 맞아 하는 분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는데, 그 시대에는 정말 춤추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마저도 축음기를 틀고 춤을 추는 장면이잖아요. 확성기를 틀고 일본 기미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헤드셋을 낀 여자들도 보이죠? 근데 이 기미가요 부르는 여자를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요. 그냥 모르고 보면은 왜 저러나 싶지만, 사실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기미가요를 아침마다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부르고, 저도 그 국민교육헌장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때 외운 건 잊어버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교육헌장은 다 외우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억력이 잘 없는 학생 중에 하나라서 꽤 오랫동안 남아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몸에 배는데, 이 기미가요도 이 젊은 사람들이 아줌마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네, 한 1년만 매일마다 불러보세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슬픈 일이지만 일본 국가가 조선 땅에서 울려 퍼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함께 시대순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어요. 여태까지는 이중섭의 꽃, 소를 비교하고 싶었지만 김환기는 소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꽃을만 비교를 했어요. 이중섭의 꽃, 박수근의 꽃, 그리고 김환기의 꽃을 비교를 했죠. 김환기의 꽃에서는 뭔가 영원한 아름다움 같은 서정적인 그런 울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김환기는 서정적인 추상화인데 아주 독특한 거고,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작품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추상주의라는 것이 원래 차가운 추상이거든요. 말하자면 따뜻한 추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울림이 있는 추상이에요. 김환기의 추상은 울림이 있는 추상인데, 북유럽에서 나온 추상은 굉장히 차가운 추상이고, 그리고 그 몬드리안이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에도 영향을 줬고, 또 그 둘 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미술이 세계 미술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세계 미술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추상 표현주의가 주름을 잡았던 40년, 50년을 지나 63년도 김환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63년도의 미술은 팝아트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김환기는 팝아트는 관심이 없었다. 김환기의 추상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환기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예술인들이 가장 즐겨갔던 곳이 다방인데, 그 다방에 대해서도 제가 그 사진과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김환기의 그 삶과 예술을 함께 시대순으로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면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충렬 님이 쓰신 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김환기에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약간 소설 같기는 하지만, 저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읽어보실만 합니다. 김환기에 관한 책은 너무 좀 미화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좀 미화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게 70년도 했던 작품의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한 책이에요.
지난 박수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술가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술가들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예술가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술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창의적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벌리지 않으면 안 하는 일이 있고요. 돈이 안 벌려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미술가들 공부하고 하는 것 돈이 안 벌려도 해왔고 돈을 써가면서 해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더 좋고 그런 게 이제 좋아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김한기라던가 박수근, 이중섭 같은 작가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쾌대 작가 이런 작가들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돈을 안 벌려도 그림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그게 돈이 벌리지 않아도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옆으로 갔는데 김한기는 1913년도 경술국시 이후 3년 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도의 지주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성에서 봉동학교 다녔거든요. 중동학교를 다니다가 조기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해외물을 일찍 먹었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일본에서 공부한 시절에 대한 자료는 별로 있지 않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5년 만에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김한기는 아내에게는 정은 없었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 거의 뭐 18, 19살 때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김한기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안 어른들을 설득할 수 없자 그냥 혼자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쌈짓돈을 줘서 그것으로 이제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혼자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셔서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일본에 있는 니혼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아방가르드 양화를 연구를 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몬드리안 바우하우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화를 배우게 돼요.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김한기의 작품은 1935년도 작품이에요. 정달새 노래할 때는 김한기가 세상에 처음 내놓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도판으로만 남아있는데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물동이 왼쪽 절반에 새 집이 있고 거기에 알이 5개가 있죠. 새 알이. 배경은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일본 아카데미즘은 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 좀 고루한, 나쁘게 말하면 고루한 보수적인 그런 전시를 문전이라고 하는데 김한기나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상을 탔던 데는 대부분이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을 일과로 하고 제야예술단체를 이과로 하는데 화가로 인정받는 등용문인 이과전에서 입선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에 엽서를 보내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이러한 자세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고 김한기의 블루가 조금 나타났죠. 이때도.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한기의 집에 대한 기억들에 관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1935년에 그린 그림이죠. 1938년도 작품인데요. 1938년도는 이제 론도, 이 론도 작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데다가 론도는 경쾌한 두박자 춤곡인데 론도는 김한기가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음악 애호가이고 이제 그림 그리는 화실에는 항상 음악이 틀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론도 곡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론도라는 제목의 이제 추상 회화를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충렬 씨 책에 본 게 저는 많이 와 닿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피아노 건반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김한기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 아이 따님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의 아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에 김한기가 있고 아이 셋이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을 추상적으로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안자도 지도를 보니까 이 론도의 그 네 이물을 둘러싼 그 선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집과 까마귀와 달이 커다랗게 있는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36년, 37년에 100만 회를 조직해가지고 화랑에서 4차례나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100만 회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미술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김한기는 사실 1937년도에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고향과 경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1938년도경에는 이제 종로 쪽에서 화랑도 경영하곤 하는데 김한기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한기가 추구하는 추상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한기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1933년, 38년 이때는 이인성 화가가 아마 가장 유명했을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지향하는 바를 그린 그림이 가장 인기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지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한기는 특별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인지 돈을 뭐 실직의 아픔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생계의 곤란함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 아니고요. 지주의 아들로서 이제 종로에 화랑을 만들고 서울과 그다음에 안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더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자 김한기가 쓴 글이 있습니다. 김한기는 글도 굉장히 잘 쓰고요. 한번 김한기 화가가 직접 쓴 글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환기미술관에 가면 김한기 작가가 쓴 책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읽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담이 수하의 심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기 섬생활이 지리하여 울적해서 서울이나 올라가면 소풍도 되겠고, 또 그러나 저러나 공교롭게 무슨 방도라도 얻어 붙는다면 그대로 서울에 주저앉아 살아버리라는 쓰도 달도 않는 생각으로 서울에 왔다. 근데 양요리도 먹고 술도 마시고 화구상도 둘러보고 상점도 드나들고 영화도 구경하고 명곡도 들어보고 한참 바삐 어디 우주르주 쏘다녔다. 그러다 지금은 그만 탁 지쳐서 종일 여관방에 들어누워 지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것과 마음에 맞는 친구와 어울렸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그날을 이제 예술을 토로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조선시대의 목자와 백자에 깊은 애정을 갖기 시작하고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이 없었던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김한기의 전처에서 낳은 딸이 9살이었습니다. 이 9살이 또 우리나라의 굉장한 화가하고 결혼을 하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동님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글로써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데요. 1944년도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변동리는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고, 물론 3달밖에 안 살았지만 그래도 부인이었고, 그리고 이화여대 영문과, 여전? 이 영문과를 중퇴했고요. 굉장히 지성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여자였죠.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없었던 첫째 부인과는 다르게 변동님하고는 영혼이 맞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가족 모두의 반대를 뿌리치고 둘은 1944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은 아무도 안 오고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변동님이라는 분은 이제 글도 잘 쓰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돌한 면도 있고, 또 이분이 이상의 친한 친구 구본웅의 새엄마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가족사가 조금 변동림 씨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기에게 아호를 자기에게 달라. 당신의 아호를 나에게 달라. 그 시대 때에는 뭐
벽초 홍명이 이렇게 앞에다가 호를 붙여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이름 말고 자기가 지은 이름을 앞에다 붙였잖아요. 대부분의 문인들이. 근데 그때의 김한기의 호가 향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를 김한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성까지 받아가지고 아예 성도 바꿔서 김양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환기 씨를 위해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동림에게 자신의 아호를 준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호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호를 고민을 하다가 수화라고 짓습니다. 나무수, 대화화. 대화화인가요? 말할 화인가요? 그래서 나무하고 대화하다라는 뜻의 수화라고 지어요. 결혼을 해서 사는 곳이 수향산방인데요. 수화하고 향안의 앞자를 따가지고 수향산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수향산방도 또 스토리가 있어요. 성북동에 있는 집인데 원래 노시산방인데 김한기, 수하와 향안이 살면서 수향산방이라고 돼 있고요. 노시산방은 늙은 감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시가. 그래서 노시산방이라는 이름을 짓고 동양화가이자 서양화가이자 문필가인 김용준이 살던 곳인데 김용준이 또 김한기하고 막역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김용준은 거기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김한기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어요. 근데 김용준이 그렇게 자주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놀러 와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김한기의 화백은 유난히 크게 그려져 있고 김양아는 작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 사진이 맞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수양산방이라고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수양산방을 김한기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수양산방이 특히 좋은 것은 우물에 비치는 달빛이었다고 합니다. 44년에 결혼을 했는데 46년도에 서울대학교 미대가 생겨요. 서울대학교 미대가 생길 때 길진섭, 김용준, 김한기 이분들이 이제 창립 멤버가 되면서 교수 생활을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 미대에 들어갔거든요. 한 49년도에 들어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복학을 할 때 김한기를 찾아가 이제 홍대로 가라 해서 아버지가 다시 홍대로 옮겨서 홍대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김한기의 사위가 있는데 윤영근 작가라고 단색화의 거장입니다. 이제 그분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26년생이고 윤영근 화백은 28년생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인연으로 큰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에서 창립 멤버로 있다가 길진석과 김용준이 둘 다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었겠지만 홍대로 옮겨서 홍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김용준하고 김한기는 좋아한 게 같았는데요. 특히 골동품, 도자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친구 사이였어요. 김용준의 근원수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필이니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분이 북한으로 갔을 때 그 소련에서 태어난 대단한 화가 변월룡이라고 있는데 소련 정부의 요청으로 변월룡이 북한에 가는데 김용준과 교류를 했는데 그때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김용준이 북한에 있을 때 소련에 살았던 변월룡이 북쪽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서 보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전시가 되곤 하는 그러한 초상화의 김용준입니다. 근데 김용준도 김일성 체제가 확실해질 때쯤에는 또 사망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북으로 간 인사들이 사망 시기가 거의 한 65년도가 꽤 많은데요. 그때가 바로 김일성 체제가 굳건해지면서 숙청이 많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용준도 그때 숙청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용준의 근원수필을 읽어보면 북쪽의 공산주의에서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좀 안아 가까운 분인데 여기에 있을 처지가 못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신 거죠.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실파 모임을 가져요. 신사실파는 추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표현한다는 기치하에 추상화 전시를 한 거죠. 48년에 있었는데 48년, 49년 있다가 전쟁이 나서 스톱을 하고 53년에 다시 개최합니다. 53년도에는 부산의 국립박물관 임시사무소 화랑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때 평생 친구 최순우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최순우는 누구냐 하면 제가 이중섭 할 때 개성박물관 말씀드렸죠. 전부 일본 사람이 관장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관장인 곳이 개성박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성박물관의 관장이 고유섭인데 고유섭의 제자가 최순우입니다. 그 최순우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했고요. 김환기와 막역한 친구 사이예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을 갈 때 제가 아까 그 조선 자기와 목기구를 정말 많이 샀다고 했는데요. 힘 닿는 데까지 샀다고 했는데 그리고 직접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게 이듯이 성북동 산을 김환기가 들고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조선 자기를 마루 밑에다가도 숨기고 그 다음에 우물 밑에도 집어넣고 그러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 갔다 와가지고 우물에서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피난 갔다 온 다음의 모습이 김양한 여사입니다. 서울에 돌아와서는 이제 한옥집도 좀 꾸미고 항상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요. 꾸미는 걸 좋아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고 멋스러운 삶을 좋아하니까요. 김환기는. 한복동 한옥집도 멋스럽게 하고 화실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화실의 장면이에요. 자기가 정말 많죠. 우리나라 목기구도 보이고요. 1950년대 작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는데 1950년대에는 사슴 달을 모티브로 해서 추상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공간이라고 해서 섬을 그릴 때도 풍경도 있고 초가집, 박수근의 초가집하고 굉장히 다르죠. 박수근의 초가집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피난열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피난 갈 때 본 감상에 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강의할 때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하니까 피난열차 작품을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열매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난열차가 얼마나 아수라장아수라판입니까? 근데 김환기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수장 발라동이라는 분 아세요? 제가 보기에 도시미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미술은 꽤 오랫동안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장 발라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로트렉하고도 친하고 르누아르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로트렉이 그린 수장 발라동과 르누아르가 그린 수장 발라동의 얼굴 자체가 다른 겁니다. 르누아르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수장 발라동을 이쁘게 그렸고요. 아름다움 뒤에 있는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잔 발라동을 정말 피곤한 여자로 그렸어요. 어느 것이 진짜 수잔 발라동일까요? 둘 다 수잔 발라동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환기의 피난열차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에 피난열차 같은 거를 굉장히 절규하는 리얼리즘적으로 그린 화가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리얼리즘 그림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었어요. 1980년대에 민중미술이 살아났었죠. 그 이전에는 민중미술 계열의 작품들은 해방 이후 6.25 전쟁 지나고 1980년대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려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요. 근데 김환기의 그림 같은 거는 정치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죠? 김환기도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았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중일전쟁 겪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겪은 다음에 해방공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김환기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지 않죠. 굉장히 유유자적하면서 중일전쟁 중인데 막 심심해서 양고기집에 가고 다방에 가고 술 마시고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4년도에 결혼하고 막 48년도에 또 단체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엇이랄까 애국정신 이런 관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보다 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김환기 화백이 태어나서 결정을 한 것이 추상화가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내리고 올곧게 걸어갔다는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집중해서 당신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시대하고 관계 있게 살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잡지 표지로 본 신사실파 활동들인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55년도 표지화를 김환기 화백이 그렸습니다.
제가 김한기 화백의 그림은 어떤 잡지에서 스캔을 했느냐, 어떤 도록에서 스캔을 했느냐에 따라 색상이 너무 달라요. 김한기 화백의 그림은 원본으로 꼭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도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그림은 특히 크게 봐야 되는데 저작권의 이유로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담당자분과 고민을 하다가 저작권위원회에 제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는 뭐 너무 크지 않으면 괜찮고 참고 자료로 쓰는 선에서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메일에는 굉장히 자세히 적어 보내주셨지만 제가 저작권법 제28조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누가 봐도 강의에 참고로 사용했다라고 볼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즈 범위 내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김한기 화백이라던가 이중섭 화가는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제가 넣을 수가 있었고요. 외국 작가 중에서 저작권이 만료된 화가들은 제가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물론 마크 로스코 이분도 7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이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한기 화백은 그림은 크게 보여야, 특히 크게 봐야 되는데 크게 못 보여드리는 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행히 김한기 미술관에서 전시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원화를 감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난 시간에 박수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로라는 제목의 작품이 아주 많았잖아요. 박수근이 그렸던 귀로 작품과 김한기가 그렸던 귀로 작품의 차이가 어떠신가요? 제가 박수근의 귀로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박수근의 귀로는 뭔가 행상을 하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애를 돌보고 잠시 밖에 나왔다던가 어쨌든 그 생계와 생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한기는 귀로에서 그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항아리, 정말 사는데 하나도 쓸모없을 것 같은 항아리를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고 이고 가는 여인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여인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김한기는 그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상에 내놓았던 그림 종달새 노래할 때 거기서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도 둥지 같은 거였잖아요. 그때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머리에 뭘 이고 다니긴 정말 많이 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51년도 전쟁 중에 그린 김한기의 가로입니다. 항아리아 여인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고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항아리 산달, 항아리 매화 등을 그렸습니다. 3년도에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삼반기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북동 집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트기가 나는 현대사회에 자동차라든가 전화 같은 것은 응당 생활 필수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명동을 왔다 갔다 하다가 대포잔이라 놔두는 동안 미국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보고 몇 차례 파티까지 하고 그리고 워싱턴 의석에 앉아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뺑뺑 도는 세상이다. 그런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도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온다. 달도 상현, 달은 월광이 다르다. 이렇게 새, 달, 항아리, 산 이런 현상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성북동에서 많이 느끼고 살았던 거죠. 또 성북동은 김한기가 근무했던 서울대학교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웠거든요. 성북동과 해화동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김한기가 항아리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한기의 그림 마띠에르. 마띠에르는 캔버스 표면의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중섭 같은 경우는 분청사기의 재질을 연구를 했고 박수근은 화강암의 재질 마띠를 연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한기는 항아리에 잘린 단면을 연구했습니다. 김한기의 마띠에르를 보면 정말 항아리에 깨진 단면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 화가들은 한국성을 어떻게 캔버스에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엄마 찾아 산만리라고 엄마를 잊어버리면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처럼 나라를 잊어버렸으니까 나라를 그렇게 캔버스 안에서 이들은 찾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홍대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나름 좀 편안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편안한 생활을 하면은 좀 꿈틀꿈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김한기인 것 같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면 뭔가 답답해서 새로운 걸 해내고 새로운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김한기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기는 홍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홍대에서 학생들 가르친 사진은 없어서 저희 아버지 사진첩을 찾다가 사진첩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대 본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전래진 조각가고, 네 번째가 김한기 화백, 키 크죠. 네, 여섯 번째가 김정숙, 그리고 여덟 번째가 김경순, 그리고 맨 오른쪽이 저희 아버지 김영중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술의 고장이 파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 화가들과 어깨를 나누면서 작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열심히 그려서 3년간 머물렀는데 5번이나 전시를 했다고 하네요. 특히 김한기의 뭔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은 존경받아야 하는 게요. 파리에 가서 첫 번째 전시할 때까지 다른 사람 작품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작품을 보고 이제 전시를 해나갔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작품을 봐도 김한기의 예술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산달, 매화, 항아리 등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조선 항아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조 항아리라고 그때는 했는데 요즘엔 이조 항아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선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김한기는 이조 항아리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조선 항아리를,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김한기 화백의 집 옆방에 도예가고 오빠인 이제 예술가가 사는데, 그 예술가의 스탠드가 이조 조선 자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운명적으로 조선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 다랑아리의 아름다움 같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더 먼저 느꼈죠. 일본 사람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있는데요. 그분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신다면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기나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발견했던 건 아니고요. 친구가 조선에 와서 조선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를 선물로 줬는데 그 아름다운 매력에 빠진 겁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도 처음에는 서양화를 좋아했어요. 저도 처음에 서양화를 좋아하다가 이렇게 한국 미술가에 빠졌는데, 야나기 무네요시도 처음에는 동양적인 것보다 서양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후에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것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도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제 전해지고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 자기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글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저는 조선 항아리에 대한 그 김한기가 쓴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김한기가 닭이 알을 낳듯이 출산하는 거다라는 이제 내용의 시를 썼는데요. 그건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 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 도자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닭이 알을 낳듯이 자연에서 출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야나기 무네요시가 도자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 것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김한기가 니혼 대학에 다닐 때 일본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김한기도 들었을 확률이 많고요. 일본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르쳤겠죠. 야나기 무네요시는 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도 강연하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달 항아리가 가장 조선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또 중요한 거는
보기 위해 관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 항아리를 조사해 보면은 동백기름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달 항아리는 두 개의 사발을 만들어서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좌우가 같지가 않고 약간 비대칭이면서 그러면서 굽이 위아래에 있죠. 그 이유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물레에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선 도공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방법으로 완성된 것이 달 항아리이고요. 이 달 항아리는 알랭드 보통이 쓴 영혼의 미술관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최순호라던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아름답다고 한 것과는 다른 표현을 했던데요. 조선 달 항아리가 사교 관계할 때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점을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게 가장 좋다고. 그런 면에서 달 항아리가 그렇게 보인다고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고요. 또 빌 게이츠 아버지도 조선 자기를 샀고요. 빌 게이츠가 시애틀 쪽에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 때였나? 하여튼 우리나라 작가 최영옥의 달 항아리 그림을 사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 항아리는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30개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나요? 외국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구본창 작가가 달 항아리나 자기 등을 외국 박물관에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들이 있죠. 남기기 위해서. 그림에 묻히는 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빛깔이란 백색이었는데 우리 조선작에 나타난 이 단순한 백색은 모든 복잡함을 함축해 그렇게 미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화처럼 다사로운 백자, 두부살같이 보드라운 백자, 하늘처럼 싸늘한 백자, 쑥떡 같은 구수한 백자, 여하튼 흰빛깔에 대한 만감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질인 동시에 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하고 김한기가 글을 썼는데요. 참 잘 쓰죠? 우리나라의 검정색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검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딱 블랙이 아니라 아궁이에서 타가지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까매진 아주 다양한 검정색 계열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게 검을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거죠. 만감이 들어있는 하나, 만감이 들어있는 흰색, 만감이 들어있는 검정색, 만감이 들어있는 하나의 점으로 나중에는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조선 자기로 된 스탠드가 있었으니 김한기는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김한기가 파리에 갔을 때도 또 김한기는 1956년도에 파리에 가거든요. 근데 김양한 여사가 미리 파리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방도 잡아놓는데요. 방도 돈이 없어도 근데 56년도쯤 되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김한기 화백이 별로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릭상부르크 공원에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화실에서 금방 나오면은 멋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곳에 이제 방을 잡아가지고 김한기 화백이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모습은 릭상부르크 화실 앞에 있는 김한기 화백의 모습이에요. 완전 멋있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1956년도에는 파리에 가는데 파리에 아내가 먼저 가서 릭상부르크 공원 앞에다가 집을 마련해 놨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불어 공부도 심지어 미리 합니다. 그래서 통역도 하니까 상당히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니스에서 통역도 했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생각하는 영원히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그림은 지속이 돼요. 영원히 아름다운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 달, 매화, 항아리, 학, 사슴 이런 것들이잖아요. 새. 그런데 그런 것들의 주제는 바뀌지 않고요. 소재가 살짝 단순화돼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파리의 길을 걷고 있는 김한기와 김향안의 모습이고요. 릭상부르크 공원 앞에 담배를 물고 있는 김한기입니다. 멋있죠? 57년에 그린 영원의 노래인데요. 김한기가 생각하는 영원에 대한 것들을 그 스케치한 것들을 더 다듬어서 그린 그림 같이 보입니다. 제가 스케치한 것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영원에 관한 스케치 제가 보여드린 거는 1955년도 서울에 있을 때 그린 건데 이 작품은 57년도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환기의 작품 세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대 문인화에서 즐겨 다루던 소재를 이제 서양화의 특징을 살려서 그린 그림인데요. 김환기가 동양화에도 조예가 상당히 깊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김용준이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쓰는 서양화가였었는데요. 나중에 동양화가로 바뀝니다. 김용준은 김환기 집에도 굉장히 많이 놀러 오고 그리고 서로 예술 세계를 논한 것으로 봐서 김환기는 동양화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을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를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50년대 항아리와 매화 그림, 그리고 산과 달 그림입니다. 달에 비친 나무들도 그리고 그랬어요. 화실이고요. 환기 블루라고 해서 김환기가 쓰는 블루의 색상은 플랭 작가의 블루는 특허도 냈잖아요. 김환기 작가의 블루는 특허까지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기 블루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김환기 작가는 바다 색깔이 나는 블루를 특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59년도에 월광 문라이트입니다. 월광이 은은하게 비추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굉장히 단순화됐죠? 그린 야상곡인데요. 추상적으로 변한 느낌이 들고 칸딘스키의 컴포지션 생각나요? 네, 쇼팽의 녹톤보다는 조금 더 이 그림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들로네보다는 칸딘스키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야상곡을 보면서. 칸딘스키의 컴포지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칸딘스키의 컴포지션은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어떤 것, 작곡가들이 하나의 모티브를 정해서 그 모티브를 변주하는 느낌을 화폭에 옮긴 것이 바로 칸딘스키의 컴포지션이잖아요. 근데 김환기의 야상곡은 쇼팽의 넉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의 소리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지만 그 소리라는 제목의 작품 아닌 곳에서도 운율감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달과 매화가 약간의 변화가 있죠. 세로로 그린 달과 매화도 있고 가로로 그린 달과 매화도 있습니다. 여름 달 밤인데요. 네모난 하단에 네모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네모 안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도 보이는데요. 위쪽에 있는 달 안에는 마을이 반사돼서 둥실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니스에 가서 방송국에도 나오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미술협회 이사장으로도 재직을 하고 또 활동을 해요. 김환기의 삶을 알아보는 데에는 김환기 작가의 글을 읽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글을 잘 쓰시고 세세하게 쓰시기 때문이죠. 박수건 화백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심경을 남긴 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중섭 화백 같은 경우에도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지, 자신의 사색하는 걸 쓴 글 같은 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김환기 화백은 일기도 직접 쓰고 에세이도 쓰고 시도 썼기 때문에 김환기 화백의 추상의 세계를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 없는 매력들을 글에서 같이 찾을 수 있어서 작품의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굉장히 아내를 존중했던 걸로 보이는 게 60년대에 서울에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쓴 글에다가 김환기, 김양한 배라고 썼어요. 둘이 같이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나였나 봐요. 63년도에 한국미술협회 이사였던 김환기는 커미셔너로서 화가들을 이끌고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여하는 해외 미술제였던 모양이고요. 상파울로 비엔날레는 지금은 사실 이름이 약해졌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베니스 비엔날레하고 어깨를 겨룰 정도의 세계 비엔날레였어요. 그곳에 김환기가 가서 특별상을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전시 하나를 제안하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처음 갔을 때는
그때는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미술협회 이사 자리는 공백으로 비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가지 못할 텐데 김한길은 자기 예술 세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고 갑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의료보험 때문에도 꽤 고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김한기 화백처럼 대단한 예술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한기 화백이 이혼한 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망명으로 갔다는 것도 사실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곳에서는 제가 읽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보통은 단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오직 예술만을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술은 하지 못하나요? 저는 그런 의문이 단순하게 생깁니다. 개인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미국으로 이제 실행이 옮긴 듯 하는데요. 김한기의 글에 상파울로 인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 그 심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남들은 이렇게 일을 지속하는데 빨리 자리 잡고 붓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된다. 어제 전체를 둘러보고 내 그림 앞에 가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내 예술도 의미가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아름다운 세계다. 단지 나는 시골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다. 아,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인류의 노래를 그리고 싶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역사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 선언은 사실 20대 때 SPA 잡지가 있는데 SPA에도 썼어요. 나는 회화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의미죠. 김한기 화백은 멋있게 썼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오직 예술이라는 밀림에 투척하기로 20세부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미술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가장 김한기 화백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그림에 대한 목마름이 김한기 화백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상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요. 일단 무작정 가기는 했지만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모든 일이 준비되면은 실행에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거라면 여건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시작을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쓸 때 사실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남에게 보여줬던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한국 미술가들에 대한 책을 나의 관점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작정 쓰고 나니까 혹시 두드리니까 도움이 오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것에서 꼭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노력과 꿈만 있으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꼈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나도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김한기도 저는 정말 김한기 화백에 비하면 소소한 거지만 제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그런 걸 느껴봤습니다. 뉴욕은 세계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미 1963년도쯤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남준이나 최욱경 같은 그런 진정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특별상을 수상하고 미국으로 가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새벽이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장 비싸게 구입한 작품입니다. 3억이에요. 그래서 김한기 화백의 바로 이 그림을 해설할 때 사진이 마침 있길래 제가 가져왔고요. 이 그림은 한국과 그 프랑스에서 그렸던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추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완벽한 점화는 아니지만 원과 그림이고요. 새벽에 어떤 또로또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백색 소음 같은 소리가 새벽에 들리잖아요. 안 들리나요? 저는 가끔 들리던데 새벽에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그런 소리가 은율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화로 이행되는데 중간 단계의 그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평가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63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단순화가 돼갑니다. 그래서 뭐 바람을 그리기도 하는데 북서풍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67년도에 그린 그림이고요. 무제인데 마크로스코의 그림이 약간 연상이 되죠. 마크로스코의 그림처럼 정적감이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색면이 크게 김환기의 작품에서는 흔하지 않은 색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요. 1969년부터 완벽한 이제 점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1969년도에는 아폴로가 달을 착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는 게 정말 세계적인 이슈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크라운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 영국 황실에서도 엄청 관심 있어 하면서 그 아폴로를 보더라고요. 제가 9살 때였는데 저도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옆집 사람들도 와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옆집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달 착륙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김환기 화백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텔레비에서 분명히 그것을 봤을 텐데요. 그때부터 우주에 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개념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파리에 있을 때도 릭상부르크 공원 가까운 데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도 센트럴파크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곳에서 사셨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살아서 항상 환경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게 김양한 여사가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집 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사가 했었을 것 같아요. 역사하고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잖아요. 상파울로 비엔날레부터 거기서 남긴 글을 보면. 근데 김환기가 우주를 점으로 그린 것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달에는 뭐 많은 사람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백자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흰색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흰색은 그런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환기는 점에다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림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원본이 압도하는 게 있거든요. 마크로스코의 그림도 사실은 그런 그림인데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쿵 하고 압도당하는 면이 별로 없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김환기가 뉴욕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63년도에 가서 70년까지는 아마 신문에도 별로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일보사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것이 1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신진 작가를 뽑는 게 아니라 중견 작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전이었는데요. 작품을 하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절친인 김감섭의 저녁에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대작을 그려서 한국에 보내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미술 애호가들도 김환기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1971년에 신세계 화랑에서 전시를 하죠. 봄의 소리 들리나요? 이거는 순전히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아지랭이 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연못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만드는 것 같다는 글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봄의 소리에서요. 그리고 사실 1970년 이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 번 많았겠지만 특별히 크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시를 했는데 그림을 팔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궁핍해지고 김양한도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김환기는 그림 그리는 걸 멈추지 않고 신문지에다가 콜라주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피의 마새를 했는데요. 파피의 마새는 그 찰흙 같은 종이 찰흙 같은 거예요. 이응로 화백도 이렇게 종이하고 간장 엮어가지고 작품을 했던데 감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손을 계속 움직이던 사람은 손 놓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계속 쉬던 사람은 그걸 하는 게 힘들지만 매일매일 작품을 한 사람은 하루라도 작품을 안 하면은 몸이 쑤시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김한기 화백도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릴 재료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평범한 우리처럼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김한기 화백 같은 대가는. 그러니까 대가가 그때 파피에 마쉐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에 콜라주를 하면서 신문에 콜라주 한 거죠. 종이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나만의 작품 세계를 완성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완벽한 점화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69년도부터 거의 완벽한 점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점화를 그리기 시작한 대담한 아이디어, 대담한 뚝심, 점화 그리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집요하게 하다 보면은 육체노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도 육체노동이고 이 점화 같은 경우는 정말 신체성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세로 230, 가로 170 정도 되는 아주 대작이거든요. 거기에 이완 화백처럼 점 하나만 딱 그리는 것도 아니고 김한규는 정말 점을 많이 그리고 그 안에 또 점을 그리고 점을 그려서 그 점에 정말 우주가 점 하나에도 우주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점에도 우주가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한 그림을 그린 대담한 아이디어는 아마도 아폴로가 달 착륙하는 거 보고 얻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비슷한 풍의 작품들이에요. 김한기의 전면 점화는 전체적으로 다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이에 먹이 번지듯이 점을 찍은 거예요. 확실한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닌데 화면 속의 공간에 또 공간이 들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전면 점화를 보면은 듭니다. 그런 느낌이. 흰 섬처럼 보이는 부분은 색이 입혀지지 않은 노출된 부분이에요. 바탕질이에요. 아까 김한기 얘기하면 정말 무슨 경매 낙찰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한기의 우주가 언제죠? 2020년 그러니까 4월에 132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서 저도 전시장에 가서 봤습니다. 갤러리 현대 50주년이 2020년 봄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김한기의 우주를 봤습니다. 이게 132억이야? 그러고 본 기억이 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이 넘는 작품을 가진 화가가 김한기 화가밖에 없지 않나요? 네,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뽑혀요. 김한기 화백의 새벽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3억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근데 이렇게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게 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전적으로 김양한입니다. 김양한은 김한기의 모든 작품을 꼼꼼히 수집했고요. 글도 꼼꼼히 수집했으며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저작권까지 전부 정리를 하고 사망하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는 미술관 그 다음에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을 쓸 때 김한기 화백 작품 2점을 구입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김한기 화백과 장옥진 화백은 구입을 했고요.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에는 박수근 화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미술책이 얼마나 팔리냐고 1쇄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2쇄부터 돈 내라고 해가지고 1쇄 때는 제가 공짜로 했고요. 그때 약간 박수근 화백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얄미울 정도로 저 혼자 생각에 너무 얄미울 정도로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얄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화가들이 보호를 받기는 하는 거죠. 가격 설정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김한기 작가에 관한 글도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야나기 문헤요 씨가 니온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김한기 화백도 배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는데 그것들은 당신들이 가서 확인했는데 배웠다는 증거가 없다고 수정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쓴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수정을 했었거든요. 제 책에 김한기 화백의 그림은 2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곳에 제가 야나기 문헤요 씨에 관한 글도 써놨는데
뭔가 처음에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뭐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야 한국 작가들이 보호를 받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화백이 사망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살면서 김한기 화백의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92년도에 그때 부암동에 환기 화백의 환기미술관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김한기 화백의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 봄에도 갔는데 그곳에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기 화백의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김한기 화백은 경매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알려진 그러한 작가이면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 좋아할 만한 작품이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서는 김한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50%가 안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안타까웠죠. 근데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어른들 왜 낙상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신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때문에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병원마다 낙상 주의가 굉장히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 사망하시는 원인의 가장 큰 게 목욕탕의 낙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한기 화백도 사실은 척추 수술 때문에 그 척추는 막상 척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새벽에 혼자 움직이시다가 낙상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였던 미술사가 최순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멋이 죽었구나. 멋쟁이가 갔구나.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김한기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멋스럽게 살다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그 멋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쟁이 모더니스트 김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쾌대의 작품이 약간의 모서리 같은 데 전시되면 제가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에 영상을 기대하면서 이만 여러분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음발란스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